오늘 하는 거는 2021년 금년이죠. 금년 여름 SAT 수업을 위한 설명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영상이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SAT 성적을 올릴 때 중요한 것들, SAT에서 배워야 될 것들. 두 번째는 SAT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SAT 성적이 안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네 번째는 SAT가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여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처음에 SAT에서 중요한 것은요, GPA가 SAT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SAT를 공부하느라고 GPA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대략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보고, 또 우리 회사에 유학원이 있거든요. 우리 유학원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보면 SAT의 GPA는 약 4배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AT 서브젝트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SAT에서, 근데 얼마 전에 컬리지 보드가 SAT 서브젝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SAT하고 AP의 관계를 설명할 때 AP가 중요하므로 그때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AP는요, 수업으로서의 AP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서의 AP가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GPA가 SAT보다 4배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수업으로서의 AP하고 테스트로서의 AP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는 수업으로서의 AP가 있고 시험으로서의 AP가 있는데 1번에서 GPA가 SAT 4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GPA는 수업이고 SAT는 시험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AP도 수업일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AP하고 IB는 같은 거냐? 물론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IB가 있는 학교에서는 AP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유학원에서 학생들을 미국의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시키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AP하고 IB는 거의 똑같은 가중 정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IB를 하는 학생들은 AP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게 이론적으로 그런 건데 미국 대학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IB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AP 시험도 봐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은 IB가 있으면 그러면 AP가 필요 없고 AP가 있으면 IB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인 경우에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말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IB가 있어도 AP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B 그 프로그램을 나왔다고 해서 AP 전혀 무시하는 거다,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2021년 여름에 우리 현장 강의, 사실은 저희 회사 엑스퍼트 프랩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초점은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입니다. 비판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서 정리를 해갖고 따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는 더 자세하게는 어디에서 설명되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자, 대학이 전체적으로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이거는 SAT가 성적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5번을 이용해서 최대로 성적을 올리겠지만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럼 6번에서 3개의 종류의 대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3개의 종류의 대학을, 이 대학이랑 그 다음에 전공을 비교해서 이 3개의 종류의 대학과 전공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과 7번은 왜 중요한 거냐면 SAT 성적이 안 나올 걸 대비해서요. 물론 다시 한번요, 5번에서
크리켓 어나리시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SAT 성적을 최대로 올리려고 하겠지만 근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6번과 7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학부랑 대학원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6번, 7번, 8번이 하나의 세트예요. 6번, 7번, 8번의 내용, 그러니까 대학에 3개의 종류가 있다. 대학교랑 전공이 2개를 비교해야 된다. 학부하고 대학원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6번, 7번, 8번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애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는 성적이 안 나와도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학생이 6번, 7번, 8번을 다 서에서 말씀드리면 학생이 무슨 전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SAT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SAT가 그만큼 안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더요. 학생이 무슨 전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SAT가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고 무지하게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5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안 올라가는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슬픈 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전공을 정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전공 때문에 학생이 정할 어떤 전공 때문에 이 학생은 SAT 성적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잘 안 나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이 학생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데 자기가 선택할 전공 때문에 무지하게 SAT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런 학생 놀고 있어요. 이게 슬픈 일인 거죠. 바로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 그 6번, 7번, 8번 SAT score measures. 근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크리켓 어나리시스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 성적을 올리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릴 거냐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적이 안 올라갈 걸 예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 크리켓 어나리시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기억 잘 나게 뒤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SAT 스코어하고 메이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학원을 갈 거잖아요. 대학원을 가서 자기 전공을 살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학부를 어디 나왔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원을 나와서 자기 전공을 살릴 거면 학부를 어디 나왔냐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고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물론 대학원을 나올 필요가 없는 전공도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계속 공부할 거라면 대학원 나와야 되겠지만 어떤 전공은 학부만 나와갖고는 딱 굶어 죽게 알맞아요. 어떤 전공은 학부만 나와가지고는 기껏 고등학교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혹은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전공은요? 그러니까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부를 졸업하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고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학부를 졸업하는 걸로 충분한 경우에는 학부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SAT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학부를 졸업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전공이면 대학원 어차피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땐 대학원이 중요한 거지 학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AT 성적이 학부로 끝날 학생들만큼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이 두 개가 잘 이해돼야 됩니다. 근데 슬픈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슨 전공을 할지를 SAT를 공부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공이 딱 정해지는 순간 이 전공은 학부로 끝내야만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학부로 끝낼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안 가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학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공은 학부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전공이에요. 이 전공은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전공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학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부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지만 물론요. 학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한테 적당한 학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SAT를 보기 전에 학생들이 전공을 안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순서가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SAT 성적을 보고 나오는 대로 자기가 학교랑 전공을 정하겠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SAT를 보기 전에 자기가 전공을 정해놓고 그 전공에 따라서 SAT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건지 죽기 살기로 공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적당히 공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고등학교 생활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고등학교도 잘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학예활동도 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간 다음에 대학원을 잘 가서 대학원만 잘 나오면 그러면 자기 전공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전공을 정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 getting a job within the major.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이용해서 직업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럴 때 보세요. getting a job within the major.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 중요해지는 거죠. 전공이 중요해진다는 건 대학원을 가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공이 대학원이 필요한 전공이냐 대학원이 필요 없는 전공이냐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학부로 끝내도 괜찮은 전공이라면 학부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학부로 끝나지 않는 전공이에요. 이 전공은 반드시 이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려면 반드시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학부는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거의.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까요? 시나그래피와 엔지니어링. 둘 중에 누가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되게요? 둘 중에 누가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되게요? 그쵸? 시나그래피입니다. 해양학. 이거는 대학원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냥 일반 생물학과를 나온 학생들한테 밀릴 테니까. 그렇지만 엔지니어링은 학부만 나와도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에 엔지니어를 하겠다. 그러면 SAT를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지만 시나그래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막 돌고래에 관심이 많고 막 그래요. 고래에 관심이 많고 막 상어에 관심이 많고 막 그래요. 산호초, 해양을 살리기, 바다를 살리기인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차피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학부를 그렇게 좋은 학교를, 학부를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게 아까 세 개 타입의 칼리지가 있다 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History, Math. 예전에는 한 5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얘도 Math 반드시 대학원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증권회사, 그 다음에 무슨 경영진단회사 이런 회사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매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2021년 기준 요즘에는 매스를 나와서 매스를 전공해서 학부만 나와도 취직할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토리는 안 됩니다. 얘는 대학원 가야 돼요. 대학원, 학부.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물론 매스도 대학원 가면 좋죠. 근데 자기 전공을 안 살리고 그냥 취직할 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매스를 이용해서 어떤 굉장히 특화된 일을 할 게 아니라면 매스는 학부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히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반드시 대학원 나와야 돼요. 자, anthropology는 education이요. 자, education은 학부만 나와도 괜찮지만 anthropology는 반드시 대학원 나와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식과학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요. 자,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물론 대학원에 밖에 전공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이건 학부도 있으니까 비즈니스는 학부만 나와도 되지만 인류학은 대학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거 왜 한 거죠? 자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태워서 SAT 성적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대학원을 가야만 하는 전공이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SAT를 이용해서 성적을 올려서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지만 전공에 따라서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전공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성적이 나와야지만 대학교랑 전공을 정하는 거. 대학교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랑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 너무나 심하게 차이 나니까. 근데 전공은요. 그 정도는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SAT가 시작되기 전에 SAT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SAT를 준비하기 전에 전공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자기가 SAT에 대해서 SAT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태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떤 전공은 SAT에 죽기 살기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지만 어떤 전공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반드시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뒤집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그 세 개의 아까 대학이라고 말했죠. 세 개 타입의 대학이랑 무슨 상관인지 보겠습니다. 자, 내셔널 컬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이에요. 버클리가 기준인데 버클리가 2021년 현재 22위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어바나 샴페인인데 샴페인적이네. 일리노이가 47위, 그러면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53위, 그러면 펜 스테이트가 63위. 여러분 이 일리노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펜 스테이트 이런 학교들이 뭐죠? 그렇죠. 빅10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입니다. 빅10.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1번은 지금 UCLA 때문에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좀 이따 알게 되십니다. 버클리가 훨씬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그 랭킹을 보게 되면 UCLA가 버클리보다 한두 개 위가 있어요. 어쨌든 1번 랭킹 기준은 뭐였어요? UCLA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데 1번 랭킹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1번 집단에는 버클리 지금 UCLA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버클리를 제외하고는 버클리나 UCLA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면 2번 집단은요, 소위 말해서 중서부 명문 주립대학, 특히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학교들인데 중서부 명문 주립대학,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주립대학이 중서부에 미드웨스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서부에 없는 좋은 주립대학이라고는 고작 남부의 UT 아스틴, 그 다음에 서부의 UC 버클리 뿐입니다. 거의. 또 북서부의 워싱턴 정도, 유니버시티 워싱턴 정도. 미국의 대부분의 괜찮은 주립대학이 미드웨스트에,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데 몰려 있어요. 위스콘신이 빠졌네요. 다음번에 위스콘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빅10이 어디냐면 미시간. 미시간 랭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시간은 버클리 바로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러면은 미시간, 그 다음에 일리노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펜 스테이트, 위스콘신 이런 미시간 스테이트 이런 학교들이 초일류 명문 주립대학들인데 이런 초일류 명문 주립대학들이 전부 다 미드웨스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단을 선정한 거고, 세 번째 집단은 그 빅10 중에 한 학교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스트 랜싱에 생뚱맞게 딱 80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요. usnews.com인데,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랭킹을 정했는지 대충 설명은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분석적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가 학생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유학생과는 달리 미국 문화, 미국 사회, 미국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비록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화학이니까 화학이 전공 원래는 생화학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이다가 그 다음에 생화학이다가 그다음에 화학으로 바꿨죠. 결국 이제 화학인데 화학을 전공하면서 불구하고 미국 사회, 미국 사람의 생각, 인식, 교육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usnews.com에 있는 그 랭킹 기준은 인기순위입니다. popularity.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들어가기 어렵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들어가기 쉬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요. 여기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한 6인가 7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랭킹을 아카데믹스 학문으로 분류했다면 캘텍은 반드시 1위를 했었어야 됩니다. 1위. 칼텍, MIT 같은 학교 1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학교들이 4위에서부터 7위까지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popularity 때문인 거죠. 그나마 MIT는 약간 popular해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거죠. 칼텍은요, 뭐 하는 게 없거든요. 공부를 제외하고는 하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칼텍을 지원할 때 떨어졌는데 그 칼텍의 브로셔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너는 공부할 시간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공부 이외에 다른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너는 퇴학감이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요. 뭐 운동 서클을 만든다든지 이상한 소셜 액티비티를 막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장 퇴학감입니다. 아마 캠퍼스에서 술병을 갖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그날로 퇴학당하는 유일한 대학일걸요? 캘텍이? 이렇게. 스탠포드는요? 그냥 하루 종일 술 마셔도 괜찮아요. Nobody cares, right? 자, 그래서 만약에 아카데믹스로 혹은 얼마나 직장을 잘 구하느냐로 혹은 얼마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느냐로 했다가는 이 usnews.com에 있는 랭킹은 다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popularity 랭킹이에요. 그러면 미국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건 뭘까요? 운동하고 소셜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소셜 액티비티가 잘 되는 학교들은 비록 아카데믹스가 안 좋아도 비록 어떤 분야에서 지명도가 떨어져도 비록 취직은 잘 안 돼도 높게 랭킹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1, 2, 3, 1을 나눌 때 굉장히 신경 쓴 게 뭐냐면 아카데믹스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2는 usnews.com이 분류해놨지만 그 분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카데믹스가 이 레퓨테이션하고 심하게 안 맞는 경우들은 사실상 언급할 때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주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1집단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카데믹스가 심하게 떨어진 학교들이 어디냐면 브라운, 다트머스, 에머리 이런 학교들입니다. 오케이? 비록 3집단에 표시되어 있지만 아카데믹스가 놀랍게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브라운은 이제 2집단이겠네요. Sorry about that. 아니, 죄송합니다. 브라운 2집단 맞네요. 네. 신메디죠?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카데믹스만 가지고 학교를 그 랭킹을 조사한 그런 그 저널이 있거든요.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나오나 그러는데 맨날 그 제목을 그 저널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도 안 사용돼 가지고 잊어버렸는데요. 알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경로를 올리겠습니다. 그 저널이 6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걸 구별하기 참 힘들어서 왜냐면 6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기억했다도 6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고는 있지만 브라운하고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두 개만 딱 비교해 볼게요. 너무나 이 얘기를 길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이 세 개 집단 나눈 이유가 뭐였었냐면 SAT 성적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부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원에 따르자면 여러분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10위 안에 들고 브라운은 100몇십으로 떨어집니다. 아카데믹스. 제가 그럴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저널에서 보고 확신 얻은 거죠. 아주 굉장히 그 덕망 높은 존경받는 저널이거든요. 아카데믹스를 분류하는 걸로 잘 나와 있어요. 뭐 교수진은 어떻게 분류했으며 연구진은 어떻게 분류했고 실험시설은 어떻고 뭐 쫙 사람들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를 다 사용해서 자기네가 왜 랭킹을 그렇게 매겼는지 지표를 점수를 쫙 발표했어요. usnews.com은요 설명이 대충입니다. 대충. 그러므로 이거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파블로트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어차피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를 결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엄청나게 원서를 많이 내면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파블로트 랭킹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는 똑같으니까 아니 아무리 잘 가르쳐도 관심 없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칼텍 무지하게 잘 가르치죠. 세계 2대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캠퍼스가 후졌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안 내요. 코넬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모래바람이 불어요. 모래 언덕 위에 서 있어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코넬하고 그 다음에는 캘텍이 가르치는 거에 비해서 랭킹이 낮은 게 참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나 말은 된다 그겁니다. 왜죠? 랭킹이라는 건 우리한테 랭킹이라는 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를 표시해주면 참 고마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퓰러리티가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usnews.com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랭킹이다 그 얘기죠. 왜냐면 유학원에서도요 이 랭킹에 따라서 원서를 내보다 보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됐으면 그 아래 대학들은 무조건 되고 그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떨어졌으면 그 아래 대학은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랭킹에 떨어졌으면 그 대학보다 학생이 떨어진 그 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랭킹은 거의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usnews.com의 랭킹은 popularity 랭킹이긴 하나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랭킹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점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참 그 쓰임새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분류한 거냐면, 자, 여기에서 세 단계 나눠놨죠,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학교냐면요, 가르치는 건 참 잘 가르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교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얼마나 들어가기 쉬우냐면요, GPA 4.0 만점에 2.7, SAT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SA요? 아, SA가 없는 것은, FK에서 SA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농담 같아요, 이거요. 그쵸? 농담 아닙니다. 그 SA에다가, 이게 넘는 학생이, 이게 넘어야 돼, 일단요. 이게 넘는 학생이 SA에다가, 나는 사실은 테러범이다. I'm a terrorist myself. In fact. 만약에 네가 날 뽑아주면, if you get me in, I will kill you. 다 죽여버리겠다. 오케이? 너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넌 다 죽었다, 이제. 그냥 I bomb all the places. Every lab, every library, everything. 그렇게만 안 쓰면 합격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쉬운 학교예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셋업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버클리가, UCLA가 좀 요즘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긴 한데, 버클리가 1집단의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1집단에 UCLA가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1집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클리가 유일한 주립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립대학인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은 주립대학, 사립대학이 막 섞여 있거든요. 30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단에는 버클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립대학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에 처음으로 UCLA가 들어갔어요.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파퓰러티가 중요해진 거죠. UCLA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집단의 전통적으로 마지막 학교인 버클리 유일한 주립대학이고, 2집단은 전통적으로 그 초연례 명문 주립대학들, 빅10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좋은 주립대학의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류는 파퓰러티를 했지만 자꾸 좋은이라고 말하죠. 내가 좋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카데믹스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2집단에 속해 있는 저 주립대학들은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운동도 잘하는 거죠. 빅10이라는 게 원래 축구로, 아메리칸 풋볼로 뭉친 학교들인 거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분류 기준은 usnews.com을 따르고 있지만, 저는 중간중간 아카데믹스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카데믹스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적으로 강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좀 대학에서는 공부하자 그 얘기입니다. 진짜 좀 놀지 좀 말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미국의 아주 굉장히 질 좋은 아카데믹스가 되게 뛰어난 엄청나게 좋은 이 초일류 명문 주립대학에 몰려있는 빅10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드웨스트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아카데믹스가 뛰어난 주립대학들은 어디에 있냐면 캘리포니아에 버클리가 있고, 그다음 워싱턴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이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 어스틴, 한 이 세 개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세 개 정도가 이 빅10하고 비교될 만한 학교들인데, 단 이 학교가 또 파퓰러티가 심하게 떨어져서 그건 이유를 제가 잘 모릅니다. 저 학교는 뭐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이상하게 너무 추워서 그런가요? 근데 추운 것만 따지자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굉장히 추운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은 버클리 바로 아래 한 30위권에 있고 저는 80위권에 있으니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학인데 둘 다 빅10인데요. 어쨌든 이걸 언급했고, 얘는 얼마라고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왜 언급한 거냐면, 자, 아까 그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 지우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중간에 중요한 얘기 하나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죠. Three types of colleges. 그쵸? 첫 번째 클래스는 마지막 학교가 버클리, UCLA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학교가 뭐였었죠? 마지막 학교가 그거는 왜냐면 헷갈리는 게 일리노이는 47이고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53이고 그 다음에는 펜 스테이트는 63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두 번째 집단의 그 마지막 학교로 삼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들어가기 쉬운 펜 스테이트 63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0이 확 떨어졌죠. 그쵸? 미시간 스테이트 정했을 때 세 개 집단을 기억하면 돼. 이제 1집단의 마지막 학교는 버클리고 2집단의 마지막 학교는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고 3집단의 마지막 학교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정했을 때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원을 가야만 하는 전공이 있고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전공이 있다고 말했죠. 그쵸?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를 죄송합니다.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원을 가야만 할 필요가 있는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를 아무 데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학부를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카데미 퀄리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대학원들에서 최일류 명문 대학원들에서 가장 자기 전공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집단, 그 전공으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집단에 속한 대학원들도 미시간 스테이트까지는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만 나오게 되면 학부를 그 전공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전공을 그 학부를 나온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얘기죠. 예를 들면 전공 불문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 학부 전공을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 미시간 스테이트 학부를 나온 애가 대학원 갈 때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인 하버드를 갈 때 하버드를 나온 애나 미시간 스테이트 나온 애나 학부를 큰 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GPA만 이기면 돼요. 물론 하버드가 약간 유리하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GPA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를까 GPA가 비슷하다면 사실은 미시간 스테이트의 GPA가 더 높은 게 더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른 거 해볼까 그러면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학부를 MSU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학부를 MIT 나온 거랑 큰 차이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그러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부를 존스 홉킨스 나온 거랑 학부를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온 거랑 대학원 갈 때 GPA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큰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학교를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세 집단의 꼴찌 학교인 들어가기 제일 쉬운 학교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와서도 대학원 갈 때는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학원을 갔는데 나 학부를 너무나 이상한 데를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 못 받아주겠다. 그런 학교들은 이 밑에 있는 학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억한 채로 그러면 기억하는 채로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뒤로 설마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강조하기 위해서 the very best 한 그 전공에서 becoming a professor 하는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만 나오면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만 나오면 학점만 좋으면 2.7에 4.0에 2.7에 그다음에 1600에 1200은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문제인 거고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학점만 좋으면 자기가 하는 전공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그 전공 분야의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저널리즘 전공을 했어요. 근데 학점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저널리즘에 교수할 수 있다는 거죠? 노스웨스턴. 오케이? 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호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학점이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 전공이 있을 때입니다.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전공이 있을 때 학점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교수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코넬.
이렇게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전공의 학점이 되게 좋아요. 그럼 어느 학교에 그 학교에 대학원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학교 교수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존스 홉킨스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아키텍처 전공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대학원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학교에서 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버드에서요. 그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 전공이라면, 다시 한번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 전공은 어디서 설명했었냐면, 보이시죠? 그렇죠? 5, 6, 7, 8에서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 없다. 대학원을 가야 되는 전공이라면 대학원이 중요한 거지 학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학부로 끝낼 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매스, 에듀케이션, 비즈니스 서비스는 이거는 학부로 끝내도 괜찮은 전공들이죠. 이렇게. 학부로 끝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학부로 끝내도 취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시나그래피, 히스토리, anthropology, 그 다음에 cognitive science는 학부로 끝내서는, 사실은 cognitive science는 학부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에 이과가 없다는 것은, 엄락경 많다는 것은 저는 학부로 끝내기 힘든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밖에 없고 대학원에밖에 없습니다. cognitive science. 자, 이 전공들은 학부로 끝내서는 취직하는 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모를까. 고등학교 선생님도요, 히스토리는 고등학교 히스토리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선생님 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오시나그래피하고 엔서폴로지가 커넥티브 사이언스는 고등학교 전공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도 얘랑 비슷한 다른 전공한테 밀리겠죠. 자, 그러면 오시나그래피는 어떤 전공한 사람한테 밀리겠죠? 바이올로지요. 엔서폴로지는 어떤 전공한테 밀리겠죠? 소시올로지나 아니면 사이콜로지요. 커넥티브 사이언스는 뭐한테 밀리겠죠? 사이콜로지한테 밀린다 그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도 대학원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 대학을, 이 세 개 종류의 대학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고, 성적을 올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올릴 때,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의 반대편은 뭘까요, 여러분요? 그렇죠. 불법 문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뭘까요? 그렇죠. 쪽집기 학원입니다. 쪽집기 학원은 뭐냐면 설명하기 쉽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문제만 푸는 거예요. 쪽집기 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워낙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쪽집기 학원은 다른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서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쪽집기 학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시 동영상 올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요, 쪽집기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쪽집기 학원이 여기서 포함된다는 거죠. 쪽집기 학원 has been included within this practice. Okay? 자, 그러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설명 잠깐 볼까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각도로 다시 설명해서 올려놨는데 오늘은 짧게 줄일 겁니다. 초점 뭐냐면 여러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문만 읽고 문제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주제를 빠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아니요. 이런 우리같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학원들은요, 주제를 알려줍니다. 담당 강사가 자, 지문을 보세요. 몇 번째 줄을 보세요. 뭐 라인 18, 거기 뭐 그 주제에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글을 첫 문장을 읽고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를 알려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현재 강남권인 경우에 약 70%의 강사가 학력을 위조한 상태입니다. 즉, 자기네끼리 막 앉아갖고 막 머리를 막 싸매고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답을 보고 거꾸로 유추해서 주제를 찾아낼 뿐 자기도 주제를 찾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해설지를 보고 혹은 문제 답을 보고 거꾸로 유추한 것뿐 자기도 스스로는 지문을 보고는 주제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주제를. 70%가 학력 위조했기 때문인 거죠. 그 버클리 안 나왔어요. 코넬 안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 안 나왔어요. 만약에 존스 홉킨스, 버클리, 코넬 나왔으면 그따위로 가르칠 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다른 데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안내를 드리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passage하고 answer choice를 매칭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여러분 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런데도 문제에 쓰인 단어하고 지문에 쓰인 단어가 달라서 그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헷갈려요. 즉 다시 말하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문제로 바꿀 때 말장난하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그 paraphrasing practic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답에 나온 단어가 지문에 어떤 단어랑 똑같이 쓰였는지 그걸 전부 다 매칭시키는 겁니다. 훈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예요, 진짜로요. 이건 엄청난 분석력과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강사가 지가 안 보이는 사람이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력 위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럴듯한 이 잘못된 추론인데 이 그럴듯한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저 그럴듯한 선택지가 좀 쉬운 거는 한 30% 정도 되고 좀 어려운 건 한 10문제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wrong inference를 못 이기면 그러면 700이 안 넘고 쉬운 wrong inference를 못 이기면 600이 안 넘어요. 쪽집기 학원은 이 wrong inference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는 학원들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추론과 상관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학원들, 그런 걸 쪽집기 학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피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문을 보면 마치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마치 답인 것처럼 보이는지 first, 왜 마치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아닌지 second, 이 두 개를 전부 다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노가다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학생들을 저자의 시각에서 지문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자기 시각에서 지문을 봐요. 뭐라고 부르는 거죠?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게 온라인 강의든 현장 강의든 이 지문에 관한 한 이 지문을 쓴 저자는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Whoever the author is more powerful, stronger than the God himself 이렇게요. 신보다 위대하다, greater than God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자가 왕이고 신이고 everything이에요. 저자가 우주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걸 저자의 시각으로 보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걸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조금만 이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저자의 시각이 아닌 자기 시각으로 봐요. 편견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 0.1초라도 저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수업의 목적이에요. Strictly based on evidence. evidence가 무슨 말이냐면요, 증거라는 뜻이긴 하지만 물론요, 지문에 쓰인 표현이나 단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쓰인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건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문에 쓰인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든 답이 아니든 간에 반드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SAT 문제를 보게 되면 증거를 찾으라는 문제가 가끔 있긴 한데 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는요, 그 증거를 찾으라는 문제에서만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모든 표현에서 다 증거를 찾는다 그러는 겁니다. Every bit of it. 다시 한번요. SAT 2020년도판 SAT 그 오피셜 가이드를 보게 되면 가끔 증거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 5개 지문인데 5개 지문에 보통 한 지문에 1개 정도씩 있어요. 1개나 2개 정도씩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 SAT 오피셜 가이드에 나오는 문제에서 한 개의 지문당 하나나 2개씩 나와 있는 증거를 찾으라는 문제를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증거를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표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지문 안에 쓰여있는 어떤 표현이 약간 표현이 달라지기만 하더라도 저자가 이 표현을 사용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증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요, 지문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저자의 의견인 거죠. 하고 여러분의 의견, 다시 말하면 학생의 의견이죠. 그 차이를 분명히 밝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니언은 무조건 틀린 거고는 아니지만 이 오피니언이 그 저자의 오피니언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이 오피니언이 만약에 저자 오피니언과 같으면요, 운 좋은 거죠. 즉 증거가 없으면요, it's not worth it.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그 학생들이 찾은 답이요.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어떤 이신 거죠. 뭐 시츄에이션 이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증거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답을 왜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증거가 지문에 없으면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여러 가지 예를 갖고 있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단순하게 한번 줄여본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은 너무나 내용이 길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처리했고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빠진 게 있네요. 잠깐만요. 빠진 걸 해야 되죠? 빠진 건 뭐냐면요. 하마터면 여기서 끝날 뻔했네요. 빠진 거. 근데 2021년 여름에 처음으로 PSP라는 걸 작동시킵니다. 뭐 PSP는 뭐의 약자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PSP라는 거는 우리 현장 강의를 근거로 현장 강의를 관리하는 우리 회사의 원장님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름 뭐였냐면 Perfect Score Project, PSP라고 한 건데 근데 우연히 저 이름이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ersonalized 개인 SAT Project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점이 개인 관리에 있는 거냐, 초점이 만점에 있는 거냐 그런데 이 Perfect라는 단어가 너무나 애매한 말이라서 그렇죠? 사실 이 Perfect는 1600이나 800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Perfect Score Project보다 Personalized SAT Project라는 말이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개인 관리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여름 수업이 끝나고 10월이나 11월 SAT 시험까지 개인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료로. See the point is this is free of charge예요. 자, 그럼 내용이 뭐냐? 이걸 볼까요? 일단 1대1로 question and answer가 2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상담 시간이 있는 거죠. 각 30분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질문이 너무나 많으면 30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30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맥시멈은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맥시멈은 정해놓지 않고 있지만 시간은 1시간까지로 할 생각입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거든요. 중첩되면 큰일 나니까 예약은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을 남겨놓을 겁니다. 2회. 질문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SAT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제대로 복습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이기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진단고사 3회 무료입니다. 이것도 예약 필수입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진단고사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단고사를 3회 무료로 본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라인 진단고사를 전부 다 우리가 검수하기 때문에 엉터리 SAT 문제가 진짜 부지기수예요. 자,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SAT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들었던 미국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왜 엉터리 문제냐고요? 실제 SAT보다 너무 쉽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답이 두 개예요. 말도 안 돼. 우기기 한 거예요. 우기기요. 자, 2020년 오피셜 가이드에 근거해서 볼 때 엉터리 문제라는 기준이 뭐냐면 너무 쉽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답이 두 개예요. 이런 세 가지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안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어떤 SAT 문제가 있으면 한 해분에 52문제니까 리딩이 52문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52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한 10문제만 돼도 그런 진단고사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서 저희가 고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 번째는 뭐냐면 가락기 SIOC 3회 무료 순강을 줍니다. 기본 수강 단위가 4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회는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4회 등록인데 3회를 무료라 그러면 이건 진짜 완전 무료인 거죠. 그렇죠? 한 회만 등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SIOC. 그래서 저렇게 세 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현장 강의에서 배운 거를 저런 세 가지 방법으로 확실하게 머리에 남도록 해서 10월과 11월에
성적을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왜 11월까지냐면요. 관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관리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시험 보는 학생도 11월까지만 관리하는 거죠. 10월하고 11월까지만 관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SIOC가 먼저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 아직 그래도 안 끝났네요.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래도 나눠놓은 겁니다. 잘라서. 자, SIOC를 볼까요 그러면? SIOC는 뭐의 약자냐면요. 슈퍼 인터랙티브 온라인 클래스예요. 자, 왜 슈퍼 인터랙티브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금방. PSP의 일부분으로 저희가 아까 PSP에서 SIOC를 3회 수강권을 무료로 증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동영상에서는 PSP의 일부분이지만 현재 독립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SIOC가 2020년 가을 학기가 있었고 2020년 지금 겨울 학기가 진행 중이고 2020년 봄 학기도 진행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현장 강의를 들을 건데 근데 미리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성적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걱정된다. 얘는 대학원 안 갈 거다. 얘는 학부로 끝낼 거다. 학부로 끝내는 전공할 거다. 그래서 미리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봄 학기 SIOC를 독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료로 SIOC 수강권이 정해지는 것은 여름에 등록한 학생이 10월과 11월에 관리를 필요할 때인 거지 봄학기에는 무료 수강권은 없습니다. 자, 현장 강의보다 효과적인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앞에서 집중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앞에서 집중이 되게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어떤 노력으로도 집중이 안 된다면 그럼 SIOC는 사실상 실패하겠죠. 여기 딱 한 가지 단점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전혀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증거를 드릴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겨울 학기랑 지금 가을 학기랑 봄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멀찍이 앉아 있어요. 벌써요. 컴퓨터 앞에 있으면 멀리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자기 얼굴을 안 보고 자기 옆모습을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SIOC는 실패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느낀 증거가 뭐라고요? 멀리 앉아 있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다른 각도이거나 그럼 금방 알아요. 이거 지금 억지로 공부하는 거구나. 컴퓨터 앞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현장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컴퓨터 앞에서 집중이 되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현장 강의보다 좋으냐면요. 동영상과 실시간 시험을 동시에 진행해서 밀도는 현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동영상을 틀어놔요. 근데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서 동영상에 조금이라도 놓쳤거나 아니면 학생이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딱 끊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을 불특정 다수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열 몇 명을 이렇게 카메라로 한 명씩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학생 단위로 구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현장 강의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다가 동영상을 보면서 그 담당 강사인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동영상을 딱 정지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이용해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거의 3차원인 거죠. 동영상, 그 다음에 실제 강의, 그 다음에 채팅창. 이런 3차원적인 강의를 통해서 현장 강의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이네요. 자, B번에 A번에 포함됐네요. 이거 C번인데 B라고 써있네. 그쵸? C번. 하도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 좀 한 거죠? 자, 수업 내용 전체를 녹화해서 일주일 동안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아까 크리티컬 애널리시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죠. 크리티컬 애널리시스의 그 설명 내용은요, 현장 강의에서도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어떻게 팀을 찾아갔는지 방법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았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다 그래요. 쌤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는데 쌤을 찾아간 방법은 기억이 안 난다고. 복습. 우리는 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쌤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지. 우리는 19번 문제 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왜 나머지는 답이 아니고 19번 답인지 증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배우는 수업이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다시 다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복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자, 현장 강의는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현장 강의를 모조리 녹화해가지고 그걸 복습할 수 있는 학원은 없을걸요? 그런데 동영상 강의, 특히 줌은요 자동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줌은 3억 명이 본다고 하는데 자동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줌을 이용하는 순간 자동 녹화가 가능해서, 줌이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수업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줌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했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걸로 성적을 최대로 올리려고 하겠지만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이런 대책이 있다. 근데 이 대책은 전공이 맞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것까지 하면 끝납니다. 진짜. 이제 하나가 빠진 게 확실하네요. 에세이하고 토플의 비교, SAT 서브젝트하고 AP의 비교, 그 다음에 3번 했고요. 4번도 했고, 그러니까 1번, 2번, 5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지금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요,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그리고는 네이버 컬럼 다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설명회를 다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카톡에 또 아래로 나갈 겁니다. 이걸 엑스퍼트 프랩이라고 책을 추가해 주시면 또 거기 답장을 또 해드립니다. 답변을.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리고 줄여서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네. 이 설명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직접 현장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듣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SAT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치 SAT가 없어도 대학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로 오해를 하실까봐, SAT를 내면 안 된다, SAT 성적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으면 SAT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SAT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그랬으면 무조건 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비교니까요. 어떤 특정 대학에 원서를 냈을 때 상대평가하는 거라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기준이 절대평가로 딱 나와 있는 것은 토플 성적뿐입니다. 오케이? 토플 성적은 몇 점이라고 돼 있으면 그 몇 점이 안 되면 무조건 못 넣는 거고, 몇 점이 되면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토플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요인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므로 SAT를 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면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평가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팟캐스트하고 네이버 칼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내용은 유튜브에 더 잘 나와 있고, 어떤 특정한 내용은 팟캐스트에 잘 나와 있고, 어떤 특정한 내용은 네이버 칼럼에 있으니까, 만약에 정확한 어떤 질문 있으시면 카톡을 해주시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는지 그걸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